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자유진영이 굉장히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파시즘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보여져요. 파시즘을 자본주의의 다른 형태라고 본 겁니다.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패망하고 나서도 사회주의적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때 하이에크는 정부의 역할과 시장 그리고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노예의 길, 이미 제목이 자극적이죠. 저는 참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잘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재밌는 건 노예의 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잘 몰라요. 관심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목과는 다르게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책인데 저는 이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학부 때 읽었었고요. 이 노예의 길이라는 책이 사실 저를 경제학의 고전으로 이끈 책이거든요. 하이에크라는 학자가 진짜 똑똑해요. 정말 똑똑하다 보니 이 사람이 쓴 글을 쫓아가면서 제 논리가 발전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학부 때.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읽으면서 옛날 책들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구나를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책이거든요. 왜냐면 옛날 책들 보면 사실 되게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읽다 보면 되게 재밌었어요. 국가를 항상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어 온 것은 인간이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애쓴 결과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인 프리드리 휠더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말인데요. 저는 이 문장이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아주 잘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국가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국가는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경제학자예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일원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옹호와 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고요.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핵심만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이름들을 먼저 제가 좀 짚어드릴 거예요. 칼 맹거, 오이겐 폰 벤바르크, 누트비히 폰 미제스. 이 세 명이 오스트리아 학파를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빈 대학을 중심으로 머레이 라스바, 프리드리 하이에크, 헨리 헤즐렛 이런 사람들이 미제스 연구소에 소속돼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비주류 경제학파로 분류가 돼요. 우리가 주류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통계에 기반한 연역적 사고를 통해서 가설을 도출하는,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제 현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과학적 방법론이에요. 경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예측하고 통제가 가능함을 증명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주류 경제학자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오스트리아 학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경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예측은 사실상 어렵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개인하고 가치에 기반한 자신들의 사유적 방법론으로 내 주장을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개별 경제 주체들의 가치 판단하고 목적성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경제적 행위들을 발생시킴으로써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경제라는 게 과학처럼 딱딱딱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뭘로 이어지냐면요. 경제학하고 사회과학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함의는 뭐예요? 정부의 경제정책은 필요가 없게 돼버립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나 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정부가 경제정책을 펼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뭘 하건 장기적으로 경제를 파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이 필요하다가 오스트리아 학파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하이에크가 쓴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우리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어땠어요?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해요. 정말 미국의 경제는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세계에 있던 모든 금이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왜? 무기를 팔아서.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미국이 세계의 구원자로 떠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세계의 각국이 미국에게 무기를 사기 위해서 금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의 금이 미국으로 다 몰리고 미국의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게 1929년 대공황이에요.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닥쳤고 완전히 경제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때 어떻게 해요? 케인즈라는 희대의 경제학자가 짠 하고 등장하면서 봐라, 우리가 자유방임주의를 하면 안 되는 거다, 고전주의자들은 틀렸다, 우리 경제에 개입하자 라고 해서 나온 게 뉴딜 정책이에요. 국가가 돈을 많이 씁니다. 돈을 막 써가지고 사람들도 고용을 하고요, 절대 빈곤층을 구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한테 국가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주는 시기가 대공황의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에 정부의 입김이 극대화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시장에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30년대에 이르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대중이 이를 당연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영국에도 페이비언 사회라는 이 소사이어티가 하나가 있었는데,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에서 사회주의 제도의 점진적 달성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대공황을 기점으로 해서 이 수많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에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소련이나 아니면 전체주의를 받아들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계획 경제를 갖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우리 1960년대에도 그렇듯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시키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국가에서만 가능해요? 발전이 많이 안 된 국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즉 계획 경제라는 것 자체가 이미 틀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러시아도 그랬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다 이들은 계획 경제에 의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국가들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자본주의가 발달된 국가들은 이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계획 경제가 먹히는 데가 있구나라는 강점을 인지를 하게 된 거죠. 파시즘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생산량을 계획을 하고 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시장의 무질서 대신에 정부가 계획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마치 대공황을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처럼 자유주의 국가들이 보게 됩니다. 파시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자유진영이 굉장히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파시즘은 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보여져요.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정반합적인 형태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독일에서도 파시즘이 등장을 했을 때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경기를 일으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보다는 더 자본주의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케인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케인즈는 이탈리아나 소련의 정시행정을 보고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요, 계획 경제 체제가 갖는 분명히 긍정성들이 많다라는 코멘트까지 해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하원 의원인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사람은 1932년에 히틀러가 집권했던 게 사실 이 공산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파시즘을 자본주의의 다른 형태라고 본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러면은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패망을 해버리면 이런 개념들이 사라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패망하고 나서도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사회주의적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때 하이에크는 정부의 역할과 시장 그리고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이 노예의 길이라는 책의 역할이에요. 하이에크는 책이 쓰여지던 당시에 사회주의와 행보가 마치 나치가 독일을 전체주의로 이끌었던 과정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44년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실패, 이게 시장경제 실패는 대공황이죠, 로 인해서 사회주의와 계획경제 진영에 장점이 막 부각이 되던 시기에, 자유주의는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체제라면, 사회주의는 공동선이라는 가치를 만들어 놓고 국가가 개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체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의 공동선은 뭐예요?
경제적 평등입니다. 나치 독일에서의 공동선은 뭐예요? 독일의 영광이었어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자유주의는 그게 아니라 개인들이 자신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체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 내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자유로이 이익을 위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개별 주체들이 시장에서 내 생각을 자유로이 투사해서 거래를 하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집단지성이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바라보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이 실시간으로 시장을 확인하고 반응하는 그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경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켜보는 눈이 많아요. 그리고 내 이익이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이 변하면 즉각적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계획경제 국가들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국가가 시장을 확인해요.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져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장에 국가가 반응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계획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에 있는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사실 그걸 실시간으로 다 보는 건 어렵잖아요. 국가가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하이에크의 말에 따르면 국가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경제체제는 효율적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순간 시장 참여자들 간의 경쟁을 저해시키거나 아니면 가격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과는 다른 목적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식량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국가가 이건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빵 가격을 내려버려요. 사람들이 빵을 못 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빵 살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자, 가격 내려 라고 하면은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빵을 파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겁니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정책이 파시즘으로 이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나치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내요. 그래서 아우토반도 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들도 많이 건설을 해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못 살고 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생산을 많이 해서 이들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이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죠. 문제는 돈을 많이 찍어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가격 상한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물가를 내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고 싶은 사람이 못 팔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러면 공급 부족이 일어납니다. 공급 부족이 일어나면 내가 물건을 구하고 싶어도 그 가격의 물건을 못 구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뭐예요? 배급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한테 이만큼 생산해라고 생산 계획을 하달을 해버려요. 그리고 대기업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정부가 배치해 줍니다. 자, 이만큼 고용하세요. 이만큼 고용하세요. 그러면은 반발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획경제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싫어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비효율이나 반발을 감추기 위해서 뭘 해요? 선동과 날조를 합니다. 선전선동이 일어나고 반대파를 숙청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주의 정부는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습성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을 하면 또 제약을 하고 또 제약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독재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인을 완전히 수단으로 취급하는 전체주의 정부의 출현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계획경제의 극단성을 자양분을 삼아서 대안으로서 파시즘이 정반합의 결과로 탄생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이에크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건 사회주의 지지자들이 정부가 커져도 민주적 절차로 이를 견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그 당시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하이에크는 국가의 경제 개입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재 국가를 탄생시키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나치와 같은 파시즘으로 변모하는 것이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안으로 파시즘이 탄생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결국에는 공산주의적 국가들을 보면요. 독재 국가가 됐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게 공산주의인데 자유주의 국가는 없거든요. 왜 공산주의는 항상 전체주의랑 같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는 버려도 독재주의는 못 버려요. 전체주의는 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마약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를 항상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어 온 것은 인간이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애쓴 결과였다. 이제 좀 이 말이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국가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그 국가는 지옥으로 변모한다는 얘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전체주의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게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입니다. 결국에는 국가가 경제에 간섭을 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시작했던 행보가 이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책이 딱 나오고 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 구독자 700만 명한테 이 책의 요약본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첫 해에 65만 부가 팔려요. 정말 선풍적인 인기가 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동시에 영국에서는 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인 베버리지 보고서가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전 국민을 책임져야 되고 시장이 계속해서 실패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성이 시장에 계속 개입을 하고 국민들한테 돈을 주고 국민들에게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게 베버리지 보고서예요. 이게 영국에서는 베스트셀러였어요. 미국에서는 노예의 길이 베스트셀러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두 이야기가 유럽과 미국 대륙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재밌는 건 그리고 나서도요. 하이에크는 주목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적 분위기가 어땠어요? 사회보장제도, 기간산업의 국영화가 거의 전 세계적인 추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읽고 공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계속해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 나가고 기간산업을 국영화시키면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갑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장한 케인즈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우리는 돈을 써야 되고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이 주장이 잠정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70년대에 문제가 터집니다. 1970년대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보통은 경제가 발전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요. 인플레이션이 줄어들면 경제가 성장을 안 하는 그런 페어로 같이 갔는데 경제가 성장을 안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프리드먼이 제시를 해요.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학자가 신자유주의라는 기조하에 정부는 시장에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케인즈 학파가 마치 승리했던 것처럼 보이는 게 뒤집어집니다. 결국에는 하이에크가 1974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되게 오래 기다렸죠. 40년대에 책을 내고요. 70년대에 들어서서야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방임주의라는 사상이 1980년대에 영국 대처리즘하고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처 수상이 구원투수로 등판을 하죠. 영국의 그 장기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도 그랬고 영국의 대처 행정부도 그렇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서 1970년대에 시작됐던 스태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끝냅니다. 그러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뷰를 다시 한번 시장에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특히나 마가렛 대처는 이 노예의 길을 보강해서 출간한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 게 1975년에 영국 보수당 총재가 된 대처가 당원들을 다 모아놓고요.
이 자유헌정론이란 책을 탁자에다 탁 하고 내려놓은 다음에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라고 공언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보수당에서는 75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한창 진행되던 때 고민을 한 거죠. 도대체 우리가 이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에 그 답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책의 내용보다는 맥락적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는 했거든요. 이 책이 괜찮다,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책에 대한 맥락을 다 이해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사실 고전을 별로 무서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거든요. 뉴턴이 편지에 써서 유명해진 말이죠. 우리는 하이에크 이후에 몇십 년간의 지식을 우리도 모르게 체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는 데 그렇게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저것 찾아보시기 시작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는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